갑진년 새해를 맞아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각종 경제 전망들. 이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정말 무색할 정도로 엇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치솟으면서 크게 당황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문의사항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었죠.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그 홍콩 ELS 손실폭이 시간이 가면서 눈덩이로 이렇게 불어남에 따라서 홍콩의 엣지 지수라든가 여기에 그 기초가 되는 중국 상해 지수를 뭐 일일별로 초 단위로 이렇게 검토한다리는데요. 어제의 중국의 상해 지수가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상해 지수가 2,800대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서 2,830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게 아마 3,000선의 눈에 익었었는데 어느덧 가깝게 2,830대 해서 여기 30포인트 떨어지면 2,80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홍콩의 엣지 지수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어제는 5,2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홍콩 ELS 같은 손실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 올해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 교수께서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도 경기는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까 할 때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작년에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래서 숙지 현상이다, 행업 현상이다.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경기가 올해 침체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 좀 전의 시각보다는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른 행업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사실 소매 판매에서 바로 보여졌죠. 그렇죠. 소매 판매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미군 총수항 목표를 기여도해서 민간 소비가 지금은 72%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는 민간 소비의 프락시, 계량 경제학에서 대리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그 경기 침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이 경기 침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저축분이 고갈됐다. 그럼 소비할 게 없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저축분이 고갈되는 것보다는 작년 10월에 소매 판매가 0.6% 전월비 대비해서 그래서 예상치 0.4%로 이렇게 상염에 따라서 결국은 경기 침체론보다 인플레 재발 우려가 불거져서 금리라든가 환율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드라마에 특이했던 것은 달러 인덱스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103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라마에 특이했던 것은 엔달 환율입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141엔 떨어질 때 이게 125엔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오늘 김지은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어느덧 14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14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까 연초에 그 엔화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렇게 과다한 금리 기나에 따라서 이런 투자 전략이 지금 한 달도 못 돼서 전부 바뀌는 상황이다. 바뀌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대내 외환시장의 모습이다. 또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하이리트가 하나 더 있었죠. 원달러 환율 무려 1,34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예상과 다르게 전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이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50원 정도 이렇게 거의 폭등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투자자의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한국경제TV는 사실 오늘은 서든스탑 문제, 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기관에 이어서 한 9천억 정도 팔아다 보니까 서든스탑 문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청자의 문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환율 같은 금융 변수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펀더멘탈, 머큐리 요인이라고 그러죠. 정책 요인, 요즘 정책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마스 요인에서 고려해서 예측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금융 변수와 달리 통화교환부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 상대국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 펀더멘탈 머큐리, 그다음에 정책 요인 마스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머큐리와 마스오인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머큐리와 마스오인을 감안해야 되는데요. 자, 연초에 내놓은 환율의 예측 자료 이렇게 보면 미국의 그것도 머큐리보다도 마스오인은 이 통화 정책이죠. 그렇죠. 마스오인만 치중해서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많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책 요인이 반영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니까 작년 10월에 점도표죠. 점도표 이렇게 보면 중립금리가 4.1에서 4.6으로 5.1에서 4.0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올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은 피벗을 강하게 시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6차례까지 가정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의 달러 같이 보면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되는 하반기에는 인덱스가 80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도 125엔까지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제 시각에서 미스 엔으로 돌아가는 사각기 발해가 125엔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만큼 변화가 있겠느냐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는 어쨌든 이 시각이 125엔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런 거에 빗대서 하반기에는 1,200원도 하회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 연초의 예측 기간의 환율 전망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연초 예상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냐? 앞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숙치 현상, 행오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페드의 책무지표, 의무지표는 2012년서부터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물가지표다. 원래는 1913년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는 이것이 물가가 한 20년 이상 안정되다 보니까 굳이 페드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안정돼 있는데 놔둬도 안정돼 있는데 그래서 2012년서부터 책무지표에 고용창출지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을 읽을 때 왜 과도했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면 헤드페이크를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헤드페이크는 농구 선수들이 기만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11월 달에 과도한 금리 인하 12월 FOMC 의사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 이것이 11월까지 반영된 수치거든요. 그럼 11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11월에 CPI가 3.1% 나왔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죠. 그다음에 11월에 고용지표 실업률이 3.9% 올라갔습니다. 이건 페드의 완전 고용 수치가 3.8%이 상단이니까 3.9%니까 고용시장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나와서 오늘 FOMC 의사록에는 고용시장이 둔화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월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12월 지표가 올해 1월 달에 나왔죠. 1월 달에 나왔죠. 그러면 12월 한번 지표 보겠습니다. CPI가 3.3%. 그러면 11월 지표가 물가 안정을 가져갔다 하는 이 지표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던 것이 헤드페이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2월 지표가 12월 실업률이 3.7% 나왔죠. 그러면 11월 달에 3.9%가 헤드페이크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도가 흐트러지는 배경이다. 그래서 이 헤드페이크를 한국경제TV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책무지표들이 여전히 물가 안정은 불안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하다 보니까 결과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도 나왔습니다는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GDP 기여도의 72% 되는 것이 사실 소매 판매가 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예측 기간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는 1.6에서 사실은 2%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구성 통화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달러 인덱스의 구성은 유로, 그렇죠. 영국 이런 국가들이요. 스위스, 덴마크 이런 국가들, 스웨덴입니다. 이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70%가 들어가거든요. 이 국가들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성장률이 유력해. 캐나다 성장률이 달러 인덱스 구성률인데요. 올해 일본의 성장률 1.2%대,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1.5% 내외 하면 미국보다 건전한 국가들이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없습니다. 이게 머큐리 측면에서 이렇게
달러 약세, 과도한 금리에 따른 달러 약세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미국은 질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 고용이죠. 지금 실업률이 3.7%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는 통제가 되죠. 그리고 경기는 연착륙되죠. 질적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건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변수가 행보 변상, 숙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 103, 달러 환율 148, 원달러 환율 지금 1340원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이 머큐리 요인뿐만 아니라 마스 요인 차원에서도 이 페드가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마스적인 측면에서도 짚어주시죠. 네, 금융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 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독감이 걸리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예. 이렇게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도 좀 건조하긴 합니다.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행오버 현상이 나타날 때 예. 페드가 과연 기대대로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냐 했을 때는 지금 인플레는 여전히 목표치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볼커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볼커의 실수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 아주 거의 상황이 유사합니다. 1980년 이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때도 대선을 앞두고 그때는 공화당 후보가 이게 폴 버커는 공화당 인사거든요. 예. 자, 공화당 인사가 쫙 하는데 이게 인플레를 잡겠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폴 버커가 맨 처음에 금리를 22% 올렸을 때 물가가 잡혔습니다. 예. 물가가 지금 한 7%대로 잡히니까 잡혔나 보다. 는 공화당에 좀 표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 이 경제를 레이건노믹스에서 아서 래프의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결국 감세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감세 이 방송을 통해서 감세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는 예. 감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던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무언가의 실수다. 그러면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페드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곤혹을 당한 입장에서 이번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잡히기 전에 금리를 다시 과도하게 내리면 무언가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페드가 1913년 설립 이래로 가장 치욕적인 실수가 두 번이 있었죠. 그렇죠. 대공황을 낳았던 에커시 실수. 그다음에 물가를 잡지 못했던 몰거의 실수. 요거죠. 이걸 다시 한번 겪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과도한 금리 인하 이런 측의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페드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에 난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도 떨어지고 모두 떨어지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이번에서 페드가 다시 비밀의 정원 속으로 숨겨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공개하니까 그렇죠. 또 시장의 독립 리서치라든가 뭔가 힘이 더 세지니까 집단지성에서 페드가 예측이든 뭐든 주도권을 질 수가 없다. 그러면 신비감에서 나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과거 공개주의 원칙 시장의 친화적인 정책이 지금 FOMC 발표는 그린스펀 시절부터 했거든요. FOMC 발표문을 처음 공개했던 것이 그린스펀이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 얘기했던 것이 버냉키 회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 하면서 시장의 힘이 커지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페드 예측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볼 때는 예측이 제거되지 못하면 결국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뢰. 그래서 비밀의 정원 속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비밀지 원칙을 가려가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비밀의 정원 시대는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예측력을 더 제고해야 된다. 경제가 불확실한 만큼 더 예측력을 제고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구조조정을 겪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작 그거는 안 하겠다. 비밀의 원칙으로 들어가겠다. 어떤 그런 상황이 되려 보게 됐습니다. 예.
외환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국별로 탈달러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 자체는 이 법화로는 없지 않습니까? 네. 탈달러가 진행되니까 달러 약세된다. 이것도 근거가 됐었죠. 예, 그렇죠. 올해 이거 연초의 전망에. 네, 탈달러화 되는데요. 지금 탈달러 현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쉬프트 대 쉬프트 대결이니까 예. 중국,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인도, 일본, 한국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 대결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위화 비중이 높아지면 달러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율이 죽지 않겠느냐, 아니면 달러 가치는 약세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통화 중에서는 달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가장 최근 통계죠. 예. 자, 시청자분에서 가장 최근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거 공식 통계입니다. 상품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4.6%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달러 비중 뭐냐? 47%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달러 비중이 70% 눈에 익은 것은 이건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200%를 가정했을 때 그래집니다. 근데 이거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일부에서 이렇게 달러 비중이 70%, 80%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상대방이 두 번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200%일 때 그렇습니다. 이건 100%일 때다. 달러 비중이 47%, 유로 비중이 23%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에, 그다음에 유로에 버겁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스탁 변수인 외환보유고에서는 위안화 비중이 상품 결제에 사실 절반 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럴까? 상품 결제에서 보면 중국과 거래를 할 때는 강제적으로 상품 결제 위안화를 도입했던 게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안화 비중이 계속해서 제고될 것이냐? 경제 안 좋죠, 지금.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상품 결제권에서 위안화 비중이 높아가려면 이 위안화 결제권에서 중심 통화는 중국의, 미국의 페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민은행 하지 않습니까? PBOC지 않습니까? 예. 근데 PBOC가 지금 시진핑과 공산당에 장악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악당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제통화 시절 먼델 법칙에서 통화 최적직에서 중심통화격에 해당되는 게 독립성을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홍앵커의 시녀가 됐다. 시진핑의 시녀가 됐다. 중국의 인민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거기 다른 참여 국가의 통화 주권 문제에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국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주권을 뺏긴다.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탈달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탈위안화 현상 처음 들으실 겁니다. 탈위안화 현상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안화가 제고돼서 현존 통화, 리겔 텐더, 버퍼로서 사실은 달러를 대신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은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통화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최근 들어서 이 ETF 승인 이후에 오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꼬꾸라졌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대체 통화라면 지금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종이화폐, 국가의 국권력이 이용한 버파, 리겔 텐더죠. 그러면 그 이외의 통화에서 생각할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그것이 비트코인 예. 얘기고, 두 번째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화폐죠.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대체 달러를 대신한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지금의 현존 버파를 대신한다. 이렇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결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냐?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데,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비트코인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채연 PD께서 조금 전에 이게 보여주셨습니다는 지금 비트코인 설왕설래가 많죠. 이게 SEC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한때 지금 이게 20만 달러 간다. 그건 지금 아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NH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20만 달러 간다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현물 ETF다. 선물 ETF와 달리 현물 ETF는 현물을 사서 꽂아 넣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본래의 가치의 불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의 SEC 승인한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 1억 비트는 기본이고 2억 비트에서 20만 달러까지 가느냐, 이 시각에서는 자, 원본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꽂아 넣는 현물 ETF는 미국의 SEC 승인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각도다. 그래서 캔들라든가 뭔가 이래서 미국의 SEC 승인하고 난 이후에는 자, 민간으로서 자산 가치에서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SEC 상품은 집어넣는다. 그렇죠. 근데 투자는 뭐냐? 원본에 있어서 가치가 불안정 문제에 대한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다.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도 비트코인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42,000달러로 그대로 내려앉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짚어주신 대로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미국에서 사실 나온 미국의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다른 이더미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도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월가에서 나온 표를 이렇게 보면 가상화폐, 화폐라는 용어를 베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실 겁니다. 예. 가상화폐라는데 가상화폐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렇게 브랜드 명칭상 죽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이렇게 돌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면 누님 말씀입니다는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화폐 기능은 절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는 비트코인이 자 대체 통화로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 명칭까지 줄여버리자. 이 명칭은 아마 비트코인 투자라든가 가상화폐 투자, 특히 이더리움 투자를 굉장히 미국의 SEC의 승인 문제를 해서 굉장히 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는데요. 예. 그 논의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눈여겨볼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미국에 도입할 때는 예. 지금의 현존인 달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법화로서의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느냐. 요거는 센트럴뱅크 미국의 디지털 커런시는 다른 국가와 달리 현존한 달러와 1대1 디노미네이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1대1 디노미네이션 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렇게 달러 위상이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누리는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변화가 주지 않겠다는 것이 브레인어너 지금 NEC 위원장이 한 연구 경교 검토의 원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원본을 읽고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주실 편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비트코인 이런 미국의 현 버퍼와 1대1로 디노미네이션 한다.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달러 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의 세계적으로 누리는 글로벌 시니어 이펙트는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환율 전망 이런 부분은 좀 기관들도 그렇고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숙치 현상에 따라서 어제 원달러 이제 1,340원 가니까 곧바로 킹달러, 갓달러 얘기 나와서 1,400원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국내 수급상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이선 통화까지 포함하면 지금 5,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강의 개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적정 위험 보이고 개념. 그래서 IMF 방식은 뭐 옛날 경생거래 파트니까 그린스펀 기대투 방식에는 이렇게 광의 개념. 근데 시청자분을 위해서 최강의 개념인 켈튼 방식에 이렇게 그 적정 수치를 때려보면 지금은 우리가 5,400억 달러 이선 따지 통화 자금금은 한 1,000억 달러가 많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숙지 현상에 따라서 무슨 1,340원대 가니까 바로 1,400원 올려서 갓달러, 킹달러 얘기했던 사람이 곧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거든요. 예. 금리 인하 폭도 뭐 미국이 어떻게 갈지 보면 적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보다는 워낙 강세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워낙 강세. 그래서 환율이 내릴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초에 너무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 전망치가 너무 낮은 것이 행오버 연당에서 시정되는 선에 그칠 것이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킹달러 각단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갔는데 예. 외환 당국에 뭐 두 분의 그 통화정책 책임자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나선 건 아닙니다는 환율이 1,340원 가니까 화들짝 놀래씩 사후적으로 구두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적 시절입니까? 환율이 오르면 화들짝 놀래서 구두 개입하는, 이게 언제적 시절입니까? 제가 외환시장에 종사한 지가 벌써 3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습니다. 언제 반복되어 있었습니까? 맨날 지금 현실은 바뀐다, 뉴노멀이다 하는데요.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좀 환율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좀 바뀌어달라.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하면 책상머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전 세계적으로 현실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과거에 배웠던 이론, 그게 통하는 시대냐? 안 통한다 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현실에 접목돼서 플레이어들 간에 좀 많은 교감하고 플레이어 간에 다양한 시각하려면, 자, 외환 당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 수장의 특정 학교 출신의 아무리 훌륭한, 다 훌륭하죠.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왜 금통위원들이 서울대 경제과의 선후배로 다 채워지는 이런 세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시장에 예. 다양한 시각이 돌아가는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가 시장보다 우월적이다 이런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드 구성위원이라든가 이런 것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은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어제 또 옛날 방식이 나와서요. 예. 좀 오늘 마지막에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환율 전망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